예, 한미 양국군이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은 별다른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부터 한미 해군이 서해와 동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있습니다. 자, 이 무렵이 북한의 도발 시점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신 교수께서? 김정은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탑재선 핵능력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추구하는 건데 과거에도 보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기간에는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이나 후 이렇게 해서 피해서 하는 그런 예.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도발이 없다고 해서 북한이 전략을 바꿨다거나 그렇게 판단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예. 이 훈련이 끝나고 또는 예. 대범하게 훈련 기간에도 도발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저희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쌍십절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달을 이번 달을 넘긴다면 11월 이거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겁니까? 도발 가능성은 언제든지? 과거에 이제 북한의 도발을 분석해 보면은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념일, 자신들의 기념일, 그렇죠. 또는 중국이나 미국의 특별한 행사 이럴 때 도발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그 기간까지는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정치적 목적의 도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의미 있는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미 화성 12형은 일본 열도를 벌써 2번이나 넘겨서 쐈기 때문에 ICBM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 14형을 일본 열도를 넘어서 실거리 사격, 그러니까 6,000km 이상 이런 발사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또 기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과거 지난번 7월 28일 날 시험한 거를 보면은 재진입 과정에서 그 재진입체가 세 조각 나서 불타버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한 기술적인 보안 문제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 기간, 만약에 그 기간에 어떤 괌이랄지, 태평양 상으로 어떤 그런 도발을 했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위협 이렇게 간주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어떤 군사적인 옵션 이런 것들로 맞대응할 가능성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순방 기간에 그러한 도발을 했다고 바로 군사적 옵션으로 갈 거라고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인영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어제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핵 관련 미사일 협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대화는 열리지 않는 것 같다. 지금 분위기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북한이 발신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미국과 북한 간의 말폭탄이 오갈 때 김정일 국무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냈던 것도 자기들은 계속해서 핵 보유의 길로 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그러한 정권의 구조적 성격을 볼 때 그 밑에 있는 대사라든가 장관이 김정은의 말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이 지속된 국제사회의 경제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들의 셈법도 변화할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럴 때 적절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면은 이렇게 대화로서의 분위기 전환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일 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비확산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1.5 트랙입니까? 기본적으로는 1.5 트랙 회의인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강대국인 러시아가 그 국제 비확산 문제, 핵 확산과 재래식 무기 비확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큰 국제 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북아 세션과 한반도 세션을 마지막 날 갖고 거기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죠.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가시죠? 저도 하나의 패널로서 참가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지난번에 최선희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을 다시 갔다 이런 소식도 제가 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이제 정말로 저희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접촉, 이제 우리 외무부에서 뭐 당국자를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갔을 경우에 최선희를 만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가요? 당연히 만나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행사 과정에 예. 뭐 만찬도 있고 예, 예. 리셉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이 이어지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의 뭐 같은 국장급이 가야 되겠지만 가서 뭐 의미 있는 대화를 열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의 입장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북 제재를 바로 완화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국제 공조를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북한과 접촉을 확대하고 우리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그러면서 언젠간 있을 그러한 비핵화 대화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꽉 막힌 대화,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진전이 되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도 지금 제재에 굉장히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자, 러시아도 지금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죠, 제재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이런 좀 막힌 그런 지금 안보 상황을 뚫어줄 역할을,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최선희 북미국장을 불러서 대화의 기회도 만들었고 이번 모스크바 군축 회의에 한반도 세션이나 동북아 세션을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도 그러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북한의 입장을 변화를 이끌어내고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아직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따를 겁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중재안으로 내놓고 있는 뭐 어떻게 뭐 그런 입장을 북한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쌍중단, 우리 연합훈련 중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나 미국도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는 어떻게 보면 선중단이죠. 선중단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은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가 있으니까 러시아의 그런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했는지도 궁금했는데 미군도 대륙간 ICBM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있던 게 한 400여 개 되는가 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새롭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비로 어떻게 교체한다는 의미인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갑자기 뭐 북한 위협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핵무기를 교체하는 게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게 핵무기도 사실은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기간이 30년 또는 40년 이렇게 지나면은 폭발력이 줄어듭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핵무기 현대화 사업을 미국이 진행해 왔고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략핵이라든가 전술핵도 이번에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현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무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그 무기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전략 무기들이 많이 와 있고 눈길 끌 만한 무기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직접 뭐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국민 또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세요?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시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방위 공약을 튼튼히 하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가서 자주국방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방위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좀 잡혔죠. 다음 달 7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데 이제 1박 2일 뭐 외교 일정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제 두 정상이 만난 게 이제 세 번째 되지 않겠습니까? 회담을 하는 게 어떤 과연 대북 메시지가 나올까? 그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안보 상황에 비춰봤을 때 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비춰봤을 때 예전과는 다른 톤의 수위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뭐 지금 사실 말씀드린 그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회담을 통해서 지금 북핵 공조는 그 방향을 정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군사적 수단,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서 비핵화 대화를 갖다가 개최하겠다.
뭐 그런 쪽이고, 다만 우리 입장은 이런 한반도의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철저한 비핵화에 대한 공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의 확실한 이행, 뭐 해구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확장 억제라고 그래서 그러한 미국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일정이 좀 짧다 보니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다 보여줄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순 방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러니까 여러 주변국, 아시아 주변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할 거다. 이런 좀 분석이 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피력을 하거든요. 자, 이후에 이제 방문하고 갔을 때 좀 어떤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달라질까요? 대북 관계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특성은 상당히 자신이 중심에 서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고려해서 트럼프의 일정을 아주 트럼프가 빛날 수 있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많이 의회 연설은 지금 합의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는 뭐 미국의 한반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을 그건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만들거나 아무튼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한국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뭐 미국에 돌아가서나 뭐 중국에 가서 한국에 대한 트위터로 뭐 판타스틱이라든가 원더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그간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잘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경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죠. 작전계획 5015 이게 이제 북한 쪽에 어떤 해킹을 통해서 노출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어떤 해커들을 동원한 어떤 해킹을 통해서 외화벌이까지 한다. 실제 이제 대만은행 해킹을 해서 뭐 수십억 달러를 이제 빼내갔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기술 또 해커 부대가 따로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교수님은 어느 정도 수준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북한이 예전부터 해커 부대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규모가 6,0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내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그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 해킹을 그 중요한 국방망이 해킹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과연 이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해킹 수법은 무엇인지 우리 나름대로 역추적을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국방망의 방호라든가 이런 걸 더욱더 철저히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그런 사이버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군도 사실 북한의 그 사이버 능력을 뭐 이미 10년 전부터 그 심각성을 인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약간 폄하될 우려는 있지만 아무튼 뭐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노력해 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이버 능력은요 IT 능력과 이렇게 상호 비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한다면 우리의 IT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강한 사이버 부대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요. 어제 EU에서 독자 대북 제재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지금 제재가 계속 제재 국면인데 연일 인민경제 계획 완수 이런 걸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한번 자력갱생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북한의 역시 이 대북 제재,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내리고 있는 제재가 좀 먹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제재는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재를 바라보면 있어도 이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그러니까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년까지는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들을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WMD 기술이 들어가든가 물자가. 그런데 그 이후 특히 작년부터는 북한의 수출이라든가 북한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제재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아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재의 효과는 누적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안보리결이 2375호가 북한 수출의 90% 가까이를 갖다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그야말로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뭐 그것의 효과는 앞으로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재 강화의 가뭄까지 이어서 심각한 식량 부족도 예상이 된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도 같고요. 자,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